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던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직권 남용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복지부동을 넘어서 낙지부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비겁한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라면서 정면으로 질타했습니다. 동시에 이를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직권남용죄의 오남용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법률 손질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 전체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인데요. 권력에 의한 법의 남용을 끊겠다는 헌정적인 선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직권남용죄, 말하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한 죄인데요. 정의 구현의 도구라기보다는 그동안 정치 보복의 칼로 더 자주 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적폐 청산. 이거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했잖아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세워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대대적인 역공을 가했지요. 모두 직권남용죄를 핵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직권남용, 윤석열 정권 때도 직권남용. 이걸로 해서 정적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두 정권 모두 윤석열이 말이죠. 자, 근데 대다수는 무죄 판결로 돌아왔습니다. 애매한 법조항, 정치적 판단, 판례의 불일치가 얽힌 채 누구에게는 죄, 누구에게는 관행이라는 이중잣대가 작동되어 왔던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남용을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얘기죠. 통치권자가 의지를 갖고 또한 급박성이 있어서 시도한 일도 다 직권남용죄로 걸어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할 일을 안 하고 눈치만 보는 풍토가 만연해졌다는 것이죠. 직권남용죄 자체의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특히 주목될 점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윤석열 시대의 12.3 불법계엄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 지도자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정치적 복수보다는 헌정 질서를 더 중시하는 태도고요. 진정한 국가 경영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신도 직권남용 정치 보복의 피해자입니다. 2018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 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요. 그런데 거의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할 에너지를 경기도정에 쏟았다면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경기도민은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윤석열이 막았던 것이죠. 자, 직권남용죄 개혁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시민 역시 보복의 반복을 이제는 종식시키는데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은 윤석열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으니 반드시 법정에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이런 정서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정의에 대한 열망 바람직합니다. 윤석열은 사실 직권남용의 연속이었죠. 그 최정점에 내란이 있었습니다. 내란은 당연히 응징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악의적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이 그 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방식의 응징을 요구하는 순간 사회 전체는 정치적 흠집내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법은 도구가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할 때만 공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시민 사회에도 무거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대가 직권 남용을 했을 때 고의인 경우에는 합법적 절차를 따르되 과잉 응징은 삼가고 불필요한 고소고발 경쟁, 검찰에 맡겨보자는 식의 마녀 사냥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직권남용죄가 누구를 처벌할지 보다는 누구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이걸 먼저 관심 갖고 염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누구에게 일할 용기를 줄 것인지 이걸 중심에 놓고 논의돼야 합니다. 이게 배제되면 복지부동, 낙지부동이 되는 것이죠. 김용민 브리핑. 오늘 아침 TV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한국도 유럽처럼 협상 타결을 매우 원한다며 미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을 보면서 한국이 욕설을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You could hear the expletives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한국과 일본이 대미 수출에 있어 경쟁 관계란 점을 짚으며 미일 협상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은 75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의 개방 조건으로 25%였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행 비행기에 올랐어야 할 구윤철 부총리. 굳은 표정으로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오릅니다. 비행기가 뜨기 약 1시간 반 전 미국에서 갑자기 날아온 이메일, 회의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미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라면서도 뭔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때가 언제냐라는 걸 갖다가 물어보면서 연락이 와서. 정부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 예정대로 협의를 진행할 거고 2+2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당시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같은 순방 기간 착용한 브로치나 지방선거 당시 눈에 띈 팔찌도 모두 고가의 제품과 비슷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목걸이 등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된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다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신구 3점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고 처음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호인들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3번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판에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는 또다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해 4시간 50분을 머물렀다며 구속 적부심에서도 건강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우선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건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구치소에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서 내란 특검팀 관계자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오전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총리공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혐의에 포함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과정에 연루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피해지는 단지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행정 효율화와 갈등 해소의 요청인 것입니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가족부 피해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성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페미니즘 이꼬르 여성,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없애야 한다, 이런 입장이 다수입니다. 자, 이 배경에는요, 단순한 여성 혐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국민통합보다는 이념의 대변자가 돼버렸다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은요,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물론 옅은 색채의 페미니스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과도할 정도로, 남성을 혐오할 정도의 여성주의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선옥 작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강성 페미니스트 단체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압박에 못 이겨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단체나 인물들, 이 페미들은 비동의 간음죄라든지 차별금지법 같은 논란이 많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념적 인사들입니다. 다시 이선옥 작가의 분석을 인용하면 페미들의 목적은 도덕성 문제나 갑질 시비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동의되지 않는 이른바 정통성이 결여됐다, 이런 이유로 그런 사람 강선우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가족부와 일정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원래 특임부처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고유한 업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업무를 떼어와서 구성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만큼 여성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처지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성의 권익을 지킨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 추진보다는 이념 수호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인지 교육, 성평등 지수 개발, 해바라기 센터 등은 여성단체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페미니스트들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거나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사람들 완전히 배척되고 있습니다. 배척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혐주의자로 내몰리고 있지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내 이념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반대편 목소리는 반여성, 여혐 이렇게 낙인 찍히기 일쑤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최근 수년 동안의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민 신뢰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부처입니다. 연간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대다수의 삶을 개선한다는 평가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기능들, 가정폭력 방지라든지 아동 청소년 보호 등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본래의 주무부처에서 그 일을 담당해도 됩니다. 예, 특히 여성가족부만 있어야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아닌 것이죠. 실제로도 OECD 대다수 국가는 여성가족부라는 별도 부처 없이 각 부처가 성평등을 통합적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일부 단체는 여성 권리를 후퇴시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여성가족부 이꼬르 여성대표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여성가족부 이꼬르 여성이냐고요. 페미니즘 이꼬르 여성이냐고요. 국민 여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보통 여성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페미니즘 세력의 이해관계에 좀 더 연동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체 국민은 뭐 기대도 안 하고요. 여성 국민들만이라도 제대로 권익이 대변돼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페미니즘 세력을 위한 부처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페미니스트가 얼마나 된다고. 예,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합니다. 여성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는 유지하되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여성가족부는 이제 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 기능은 유관부처나
독립위원회로 이관하고요. 이념과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린 부처 구조,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한 예산 절감만이 아니라 이것은 공정한 행정과 국민 통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도 못했던 여성가족부 해체, 폐지, 이걸 민주정부가 한다고 칩시다. 2대남, 3대남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낙마를 두고 더는 이런 비슷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여성가족부 해체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지명할 때 더는 남성 역차별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페미색이 옅은 강선우 후보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국민 정서와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균형을 되찾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정춘숙 씨, 권인숙 씨, 용혜인 씨가 지금 여성가족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또한 절반이 남성입니다. 누가 누구를 적대하는 혹은 범죄자로 인식하는 그런 구조가 계속 유지돼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불리던 사건, 이게 무슨 대단한 국가 멸란이라도 되는 것처럼 좌파들이 떠들어댔지만 피고들이 속속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정의는 이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지법 항쟁, 나아가 서부지법 혁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좌파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동덕여대를 걸레로 만든 폭동을 학내 민주화 운동이라고 떠받드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폭동,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음에도 집행유예라니, 역시 효능감전은 조이대 형님입니다. 희대형, 형이 내후년 관두잖아. 그 이전 내란 종사자들 다 집행유예로 풀어줘. 내가 뭐 무죄까지는 바라지 않아. 형팔자의 대법원장까지 시켜줄 때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았겠어? 눈 딱 감고 이재명이 날리려고 했던 것처럼, 또 나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던 것처럼 내가 형을 대법원장 시킨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란 말이야. 내가 계속 재판 안 나가는 이유를 헤아리라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 규현아, 다음에도 안 나갈 거니까 형 좀 이해해라. 내가 병이 깊어. 발기부전. 이거 정말 난치병 아니니? 네, 지난주에 초대했던 분인데요.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PD입니다. 정천수 PD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PD님, 어제 그 중요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식 소송인데 이름하여 네. 그 강진구 씨에게 정천수 PD께서 지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나한테 지분을 달라라는 강진구 씨의 소송인데, 어제 결과는 정천수 대표님의 사실상의 승리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일단은 이 법률적인 용어의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네네네. 좀 말이 어렵습니다. 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예. 일단 주의적 청구가 있고 예비적 청구가 있어요. 예. 네, 주의적 청구가 본 청구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주는 이제 주인 주자 할 때 주겠네요. 주의 네, 청구면. 네. 원고가 우선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주된 청구를 주의적 청구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비적 청구는 주의적 청구, 본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네. 기각을 대비해서 부차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는 아무래도 주식 달라 이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적 제일 청- 이제 예. 이 증권 소송의 가장 핵심은
주식을 달라라는 소송이거든요. 그렇죠. 열린공감TV 주식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을 네가 주기로 했는데 네. 주식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마한 손해를 봤다. 네. 그게 약 4억 2천 정도 손해를 봤다. 네. 하는 게 예비적 청구였습니다. 네네네. 지난 이제 1심에서는 주의적 청구를 먼저 했고 예. 그게 안 받아들일 경우에 예비적 청구를 한 거였는데 네. 그 1심에서는 모두 강진구가 패소한 거죠. 예. 그래서 100% 강진구가 이제 저에게 소송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2심이 진행이 됐는데 네. 2심에서는 교환을 했어요. 네. 이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꼼수를 쓴 건데 네네. 교환적 청구란 건 뭐냐면은 네. 그 두 개 중에 아무라도 먼저 예. 순위나 조건 필요 없이 예. 그냥 하나만 좀 해줘 들어줘 예. 라는 뜻입니다. 교환적 청구라는 거는. 여기 결국엔 이제 패색이 짙어지니까 뭐 하나라도 좀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 중에 아무라도 먼저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뜻으로 다시 교환적 청구를 한 건데 네. 그 교환적 청구 중에서 예. 좀 저도 약간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예.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4억 2천 네. 그 4억 2천에 대해서 네. 이제 좀 법원이 네. 계약을 이제 그 구두 계약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애초에 그 해서 구두 계약은 있긴 있었어요. 당신이 예. 경향신문 그만두면 내 지분 주겠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강진구하고 단둘이 앉아서 예. 이만저만 해가지고 예. 더 이상 당신한테 주식을 주기로 일부라도 예. 약속한 것을 뭐 파기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예. 부당 파기이기 때문에 예. 일부 인용한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법원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4억 2천이 아니고 네. 7천만 원만 받고 떨어져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인용이 나온 거예요. 네. 손해배상금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네. 법원이 일부만 인정한 거죠. 전체비는 4억 2천만 원인데 그중에 7천만 네. 원만 인정을 한 것이고 그렇죠. 일단 주식주라는 것은 이제 하나도 줄 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식을 과연 30%를 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네.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전혀 주식에 대해서는 단 한 주도 강진구한테 지급하지 말라고 소송에 나온 겁니다. 주의적 청구 결과는 이제 강진구 측의 요구를 기각시킨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식 청구 소송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예. 그래서 이 항소심도 주식 한 주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없었고 기각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판결문은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들이 네. 판결문은 저녁 늦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오늘쯤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기각이라고 분명히 구두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로써 3년간 이어졌던 주식 경영권 관련 소송은 32대 0으로 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예. 다만 이제 7천만 원 때문에 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진구 등을 상대로 예. 어찌됐든 주식 경영권 소송이 끝났으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한 게 많아요. 그럼요. 당장 소송 15억 정도. 비용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죠. 손해 보신 게 많죠. 예.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구상권을 또 청구해야 될 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1층 덧탐사 스튜디오를 15억을 그냥 써버린다든가 하는 것들. 예.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에요. 예.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를 상회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네. 일부 원고승으로 나오는 것은 네. 원고가 1%만 이겨도 네. 일부 원고승이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지금 방송을 하면서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말이죠. 네. 이 이사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제 뉴탐사 방송은 부흥회 수준이었네. 교주의 직업이 기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걸 잠시 잊었었네. 이런 글이 네.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서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애들이 불과 2, 3일 전만 하더라도 예. 주식 자기들이 다 찾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열린공무원의 경영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예. 라고 떠들어댔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기각이 나온 거예요, 또. 예,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예. 그 자기들이 7천만 원만 반드시 이기는 소송이다라고 출장 네. 주장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식보다 돈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어제? 해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돈 좋다고 하시니까 얼마큼 네. 돈이 좋은지를 제가 강진구를 상대로 하는 1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하고 예.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지켜보자고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예.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1심에서는 제가 100% 승소했으니까 예. 그 100%에 대한 소송 비용도 예. 강진구가 저에게 물어내야 되고요. 그 1심 따로 2심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2심 이번에는 또 7대3이었습니다. 70% 대 예. 30%. 그 어. 70%를 또 강진구가 저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게다가 이번에 아주 비싼 로펌을 강진구 쪽에서 쓴 것 같던데 네. 보니까. 예. 아마 억대가 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고요. 예. 강진구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가장 크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예. 최영민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받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정철수 네. 대표님을 이제 몰아내고 나서 네. 이제 강진구 씨가 본인이 이제 일대 주주가 되려고.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서면에 예. 이 손해배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 주식의 가치를 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10,000원이라고 했다가 예. 그다음에 2만 원이라고 했다가 예. 지금은 또 20만 원 정도로 바꾼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두 예.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예. 일부 최영민한테 양도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예. 주당 2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5억 정도를 증여세로 내야 됩니다. 국가에. 무상증여 받더라도 세금은 또 내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요. 예.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고 네. 또 이거를 저가 발행을 했잖아요. 신주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배임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특경법이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될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강진구는 글쎄요 돈 좋아하시니까 네.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저걸 받을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천수 대표님이 그래서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어제 밝히신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군요. 네. 네.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3년 넘게 이어져온 이 강진구 측의 주식 청구 소송하고 예. 경영권 관련 소송은 어저께 항소심 판결로 예. 32전 전승, 예. 32대 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좀 재판부를 잘 만나서 이길 법도 한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네요. 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하고 동일하게 예. 주식 한 주라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전혀 없었고 예. 강진구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된 게 팩트고요. 예. 다만 항소심에서 법률적 형식에 따른 일부 원고승 표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위자료 명목으로 4억 2천을 청구했는데 네. 7천만 원만 먹고 떨어져라고 예. 한 건데 이 부분은 곧 진행할 약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하고 네. 구상권 소송에서 상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7천만 원을 제가 강진구 통장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예.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예.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예. 그럼 그것도 소송이 좀 길어지겠죠. 네. 전국의 결과가 적어도 10억이 다 인정받지 않더라도 대략 뭐 억대의 이제 그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공탁 걸어놓은 거 빼고 나머지를 강진구가 저에게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다라는 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진구 씨는 왜 이렇게 정천수 대표에게 이렇게 모질게 행동할까? 그런 일단은 이 사람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예. 자신들의 신도들을 단속해야죠. 현재 네. 끊임없이 신도들을 혹세무민해서 뭐 청진연이라는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서 예. 그 청진연이라는 다단계 회사의 강진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리로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돈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신도들을 속여야죠. 예.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을 계속 속여서 혹세무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정당하다,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가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 이게 완벽하게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상 한쪽이 속임수를 쓰는 것이 확실한데요. 정천수 대표 말씀은 뭐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가들을 뭐 변호사들 지나가는 분들 아무한테나 붙잡고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가액의 70%를 내라고 하고 예. 나머지는 피고 보고 내라고 한다. 그럼 예. 누가 이긴 겁니까? 물어보면 네. 70이 더 크지요. 또 이렇게 게다가 얘기하죠. 주의적 청구, 그러니까 주식을 내놔라. 이게 네. 기각이 됐으면은 이건 뭐 사실상 완패를 한 건데. 근데 그렇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이건 정말 상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가장 이 핵심은 주식을 달라는 소송이었고 예. 또 주식을 결국은 자기들이 찾아서 예. 다시 열린검티 법인을 예. 되찾아갖고 예. 지들이 말하는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방송을 몇 번이나 했단 말이죠. 아하. 예. 그 주의적 청구 본청구를 통해 갖고 예.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정당해진다라고 떠들면서 네. 그리고 정철수한테 다시 열린검TV를 예.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 그 7천만 자신들이 원 예, 7천만 원 받게 됐으니 그게 이긴 거다라고 현재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예. 7천만 원을 주실 생각은 없고 나중에 이제 네, 일단 강진국 그거는 씨에 대해서 배상을 네. 받아낼 때 7천만 원 그냥 떼어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시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계약교섭 부당 파기 일부 인용이라고 봐서 네. 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법원에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 예. 부분만. 아. 어차피 주식 부분은 별도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병합 소송이라서요. 예. 예, 주식 관련된 소송은 제가 1심, 2심 다 이겼으니까 예. 그거는 뭐 대법원에 물어볼 생각이 없고 네. 요거에 대한 계약교섭 부당 파기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7천만 원권. 네. 예, 대법원에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아, 요건에 한해서는 상고할 계획이다. 예. 네, 판결은 나왔고요. 어제 예. 판결이 끝났고요. 예.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어제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예, 읽어드렸던 거고요. 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예. 기각한다라고 기각이라고 예. 판사가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 이 강진구 씨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송에서 연전연승하고 계시는데, 네네. 한겨레 출신 모 기자와의 소송에서도 지금 완승하신 걸로 돼 아, 있고요. 뭐 저기 허재현이라는 사람이고요. 예. 네. 제가 지금 그 유튜브로 이름을 활동하고 거론하기가 있고요. 싫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 이게 참 이런 소송이 예.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형사처벌 중에 하나가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진보적인 그 법조인들은 이거 없애야 된다. 네. 그런 얘기 이게 합니다. 계속 남아 있으면 저희 같은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 사실이 적시가 돼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네. 어떻게 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라는 건지 이거는 사라져야 할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현재 유튜브로 활동 중인 전직 한겨레 출신 기자 허재현이라는 자가 저희 열린공감 TV를 계속 음해하고 저 정철수 PD를 악마화 해왔기 때문에 제가 참다 못해서 그 자신이 자신의 방송에서 여러 차례 떠들었던 마약 필로폰 중독 사실을 제가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것을 두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부가 예.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네. 이거를 이상하게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이게 형사법정이니까 그렇죠. 네. 예. 검찰이 항소했는데 항소심 2심이 진행이 되었는데 또다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갖고 예.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죄로. 예.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허재현은 자신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소송을 이기고 있다. 예. 그리고 정철수가 걸어온 소송, 형사소송들도 다 자기가 이겼다, 무혐의 받았다라고 유튜브 방송과 SNS를 통해서 마치 모두 법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네. 사람들 속이고 있는데요. 네. 허재현이가 저를 뭐 사이버 포주다, 성매매 사업자다라고 떠들었던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전혀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예, 이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네. 현재 서울 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 3865에서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지 예. 참 한심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다음에 위 형사건하고 별건으로 예. 그 민사소송을 제가 또 진행을 했어요. 허재현을 예. 상대로 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이겼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허재현이가 저하고 제 가족에게 네.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아, 그 가족이면은 이제 뭐 사모님이나 제 아내랑 아드님. 제 아들에게.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예. 동일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에 예. 하루당 15만 원이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도 허재현은 현재까지 총 6일째 허위 그래요? 사실을 유포하고 있고요. 어허. 날마다 15만 원씩 건당이거든, 건당? 네. 건당 15만 원씩 누적되고 있는데요. 예. 아직 그 허재현 씨가 이 법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뭐 항소한다고 했는데 네. 항소하든 말든 이 부분도 결국 다 누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정천수 대표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최동석 씨하고도 지금 성사 중이시죠? 네, 최동석 씨는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또 김현미 이사님하고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시지만 예.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예. 따지고 보면 저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왜냐면 제가 4년 전에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최동석의 인사만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분이 그거를 진행하게끔 해드렸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최동석 씨는 국가 공기업이나 국가 공기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네. 사기업에서 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다들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을 저희 열린공감 TV에 제가 페이스북 친구란 이유로 그냥 페이스북 글만 보고 그냥 초대를 해갖고 최동석의 인사만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드렸고 예. 그걸로 인해서 최동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영권 소송이 일어나면서 예. 그 이전에 경영권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그 최동석 씨의 그 프로그램이 좀 진척이 잘 안 되고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니 최동석 씨를 이제 그만 쓰게 하자라고 강진구하고 최영민이가 저한테 푸시를 해서 그분들이 푸시한 겁니까? 예. 제가 그냥 100% 팩트입니다. 예. 들은 사람도 많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당시 대표라는 이유로 예. 최동석 씨한테 더 이상 이제 이 인사만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좀 쉬시고 나중에 기회 봐서 시즌2로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앙심을 품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인사만사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대표가 나를 잘랐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영권 소송이 일어나고 나서 일방적으로 강진구 편에 서서 네. 저를 음해하고 매도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셔서 그 뭐 참 진짜- 사기꾼이라고도 표현하든가요? 네, 그래서 참다 못해갖고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네. 뭐 카카오톡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네.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허위 사실로 방송을 하시느냐 예. 했더니만 답도 없고 하시길래 예.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예. 이 강진구의 주식 소송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했는데 네.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뭐라고 또 이들이 주장을 했냐면은 예. 최동석 씨가 인사혁신 비서관에 임명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공직의 지위를 이용해서 소송의 결과를 뒤바꾸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만큼 저는 이 강진구나 최동석 이 두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네. 법원을 지위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받은 거였거든요. 네. 아니하다 보니까 최동석 씨가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번 2심 항소심 판결도 그러한 부분이 약간 가미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판결이 내린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네. 7천만 원 배상 부분만 별도로 예. 제가 대법원에 예. 항소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새 정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알다시피 제가 지금 너무 붕괴하는 부분들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다 채취하고 예. 일단 저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싸워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취재를 오랫동안 해서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님을 고소한 고소녀가 김잔디가 아니고 김씨가 아니고 이시다라는 그 실명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시다라는 것도 제가 밝혀냈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미약을 해서 예. 서울 시민의 혈세로 미국 호화 유학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방송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걸로 인해서 그 이 씨로부터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고 다음 주에 제가 피고소인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되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네. 대한민국은 이 성 관련된 범죄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네. 성폭행 단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성추행 단계가 있고 성희롱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성폭행, 성추행까지입니다. 성희롱은 법률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폭행범이다, 성추행범이다라고 몇몇 또 레거시 미디어들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박 시장님이 그 고소녀를 성폭행, 성추행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다만 그 국가인권위에서 예. 성희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600여 쪽에 이르는 600여 쪽, 600장입니다. 무려. 네. 그 인권위의 기록을 다 살펴봤는데 네. 600장 어디에도 예. 박 시장님이 고소녀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어이구. 그냥 그 나시옷 있잖아, 나시옷. 예. 저거 넌닝사스. 예. 그건 오세훈도 입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렇게 성희롱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그거는 전 국민이 다 봤던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인을 막 능멸하거나 능욕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 인권위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재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번에 제기한 부분은 그 고소녀가 왜 오세훈의 도움을 받아갖고 호화 유학을 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서울시하고 고소녀에게 제기를 한 건데 네. 그 내용에는 무슨 성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제2차 가해라고 저를 고소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제2차 가해를 에 대해서 그동안 같은 목소리를 내왔던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네.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되고 나서 네. 뜬금없이 사과하겠답니다. 예.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최동석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이 된다라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73만 명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 자리에 처장으로 절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천수 대표님 오늘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PD와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대구시가 갑자기 뉴미디어 직종에 5년 임기의 5급 팀장을 뽑았습니다. 10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선발된 사람은 당시 대구시 미디어 담당관, 홍 시장이 3년 전 시장이 됐을 때 영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내가 앞으로 5년간 신분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가 나가면서 잘리 나오면 안 되니까 자기가 내가 상급 5급이 떠났다고 그래하고 월급은 똑같을 거야. 또 이제 부채 갚았고 내가 있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거의 오늘 아침까지 전부 부채 다 갚는 절차 다 취해놨고 곧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주진우 의원도 비슷한 시각 이 번호로 통화를 했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거론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 의원이 갑자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장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천 계양을로 도망가 얻은 방탄 배지.
이제는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에 출마해 방탄 갑옷으로 단단히 갖추겠다는 심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작업자가 벽돌과 함께 비닐에 묶여 지게차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이 작업자를 공중에 들어 올리자 다른 작업자들이 옆에서 다그칩니다. 낄낄대며 웃고 조롱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첫날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네, 이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외국인 노동자를 저렇게 학대하고 조롱하는 이 행태를 보고 대통령께서 분개를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저분이 왜 분개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분개하셨는지 그 포인트를 짚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저런 사건은 아니지만 좀 유사하지만 더 혹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어떤 난방시설이 없고 전기 장판 뭐 전열 기구만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요. 비닐하우스에서. 거기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또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고용 관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근로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제 사실 뭐 어떤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굉장히 혐오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어떤 3D 업종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안 하는 것도 내국인들이 그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일손은 필요하고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용돼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현실도 저희가 좀 인정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근로환경 개선, 노동환경 개선에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히 소년공 시절에 그 공장의 형으로부터도 학대를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를 거예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그런 관행들이 완전히 종식이 돼야 한다. 특히 노동경찰을 10,000명 늘리겠다는 말씀도 했어요. 그거는 사실 경기도지사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고, 이제 그걸 이제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데 함부로 노동자들 홀대하고 그래 버리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